여러분, 한국의 뼈아픈 추억인 외환위기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외환위기가 왜 발생하여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가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천안문 시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1980년대 말 중국 민중에게 자유의 바람이 불어 학생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천안문 광장까지 시위대가 점령하게 되었죠. 피를 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판단한 중국 공산당은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를 주도하였고 덩샤오핑의 후계자 리펑이 인민학살의 총대를 메었습니다. 천안문 학살로 시위를 진압했지만 리펑은 천안문에서 피를 묻히게 되었죠.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리펑이 개혁의 얼굴로 외부로 나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천안문 사태에서 피를 묻히지 않고 중앙에 파벌이 없는 장점인을 얼굴마담 격인 후계자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천안문 사태의 총대를 맨 리펑은 2인 자격인 총리를 맡아 실권을 행사하는 판을 짜게 되었죠. 이렇게 장점인이 국가주석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베이징 중앙 정치 쪽은 리펑이 실세였고 특별히 연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주석에 오른 장점인은 공산당 지도부의 성과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전략은 선부론이었습니다. 선부론은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들이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결국 전체가 다 잘 살 것이라는 이론이었죠. 자원을 선택적으로 집중하자는 말이었고 중국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지 않고 상하이 등 남부 해안 도시를 집중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남부 해안 도시를 키우는 방법으로 수출 확대 전략을 세우게 되었죠. 그 당시 중국은 노동력 상품밖에 만들 수 없었고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994년 1월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환율 조작을 하면서부터 동남아시아 외환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달러당 5.82안을 8.62안으로 한 번에 바꿔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면 환율 효과로 중국 제품의 가격이 40% 가까이 내려가기 때문이었죠.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하던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바로 그 해부터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달러가 마르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태국은 환율을 하나로 고정하는 고정환율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무역 수지가 적자이고 달러도 부족한데 얼마 없는 달러를 고정환율제 유지를 위한 환율 방어에 소모해버리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태국 등 다른 동남아 나라들은 달러가 마르고 있었죠. 이때 돈 냄새를 맡은 헤지펀드사들이 팀을 꾸려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금융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지하경제였던 사채업자를 양성화시킨 24개의 단자회사를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6개의 종합금융회사가 있었는데 24개가 한 번에 추가로 생기면서 갑자기 30개의 종합금융회사가 생겨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해졌습니다. 돈놀이를 하던 사채업이 본업이었던 신설종금사 먹거리로 정부는 외화대출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외화대출을 풀어주자 신설종금사들은 싸게 빌려와 비싸게 빌려주는 사채업을 경험을 살려 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게 눈을 돌린 것이죠. 외부의 자금을 싸게 빌려와 국내 대기업에게는 비싸게 빌려주면서 종금사들이 일시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뛰어들자 종금사들 간의 대출 경쟁이 심해지면서 마진이 조금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안을 찾던 종금사들은 한국 시장을 벗어나 태국, 러시아 등으로 진출해 해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일본도 미국과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강해져서 수출이 힘들어지자 태국 등 동남아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였죠. 이때 헤지펀드사들이 첫 번째 타깃으로 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지펀드사들은 태국 바트화를 공매도하며 고정환율제를 공격했고 1997년 7월에 태국 정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변동환율제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변동환율제를 바꾸자 바트화는 바로 급락했고 헤지펀드사들은 막대한 환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해 10월 태국을 무너뜨린 헤지펀드사들은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을 다음 타깃으로 공격을 했죠. 이유는 당시 홍콩은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였기에 홍콩 환율을 무너뜨리면 이익의 크기가 다른 동남아에게 공격해서 얻는 이익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치하에서 금융 역량을 쌓아온 홍콩 당국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헤지펀드사가 홍콩 달러를 공격하자 홍콩은 헤지펀드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죠. 바로 장기전이었습니다. 헤지펀드사는 자기 자금의 몇 배를 단기로 빌려서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전에는 약점이 있었죠. 헤지펀드사는 홍콩 금융권에 6%대 금리의 자금을 빌려와서 홍콩 달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홍콩통화국은 홍콩은행 간 금리를 6%에서 300%로 50배를 올려버렸습니다. 헤지펀드의 공격을 반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홍콩 증시는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헤지펀드사들은 연 300%의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없자 미국 등의 주식을 팔아 대출 상환을 하고 홍콩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죠. 2달 만에 홍콩 증시가 반토막이 나자 정상적으로 홍콩에 투자했던 미국의 뮤추얼 펀드사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홍콩 증시 급락으로 큰 손해를 본 뮤추얼 펀드사들은 손해본 돈을 갚기 위해 미국 주식을 대량 투매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가 150포인트 이상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식 거래를 30분간 정지하기도 하였는데 이날 주식 거래가 2번이나 정지되면서 10년 중 가장 큰 폭락을 하게 되었죠. 홍콩에서 큰 손실을 보고 빠져나온 헤지펀드사들은 공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와 한국으로 방향을 돌렸죠. 당시 동남아 각국은 중국의 환율 조작으로 가격 경쟁을 할 수 없어 수출이 힘들던 시기였습니다. 동남아 기업들은 수출이 안 돼 달러가 부족한 데다 헤지펀드사의 공격으로 환율까지 망가져 여기저기 부실이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남아 기업의 부실이 터지자 동남아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던 일본 4대 금융기관들도 파산하게 되었죠. 일본 금융감독국에서는 자본을 늘리기 위해 규제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 폴 볼커가 제안한 은행 BIS 비율을 도입해 은행의 자본 비율을 높이라고 지시한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행은 금융감독국의 지시대로 갑자기 자본을 늘릴 수 없어 대출금을 회수하여 비율을 맞춰 나갔습니다. 자본을 늘릴 수 없으니 대출을 줄이게 된 것이죠. 일본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가 되는 대로 족족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의 종금사에 짧은 만기로 빌려준 돈이 회수의 주요 타깃이 된 것이죠. 한국의 종금사들은 일본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고 상환을 계속 요구하자 그 돈을 갚기 위해 한국 대기업에 빌려줬던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대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이 519%로 현금이 부족해 종금사의 대출 회수에 대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종금사들도 계속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해외 대출을 갚기에는 한계가 있어 유동성이 부족해졌고 종금사들도 부도가 날 것 같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돈을 못 받을까봐 걱정된 종금사의 예금주들은 종금사에 달려와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되었죠. 한국 정부에서는 예금 지급 보증을 해준다고 했지만 단 3일간 전체 종금사 개인 예금 2.9조 원에서 1.1조 원이 인출되었고 30개의 종금사 중 29개 종금사가 시차를 두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해외 자금이 달러로 바꿔 빠져나가자 한국에서도 달러가 마르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태국과 마찬가지로 고정환율제를 고수했었는데 헤지펀드사들의 좋은 먹잇감이 된 것이죠. 한국 정부는 얼마 안 되는 달러로 헤지펀드사의 공격을 방어하려고 외환시장에 118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달러만 바닥이 났고 변동환율제를 전환하며 IMF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외채 문제가 회의의 주제였죠.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한국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발언했지만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이 한국은 수만 명의 미군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총을 겨루고 있는 나라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서 풀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코언 국방장관의 주장이 수용되어 미국 정부도 한국의 자금 지원을 빠르게 동의하게 된 것이죠. 당시 미국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의 자서전을 보면 미국의 지원은
오로지 한국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한국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국제시장이 위태로워지고 일본이나 다른 국가의 주요 은행 시스템으로 여파가 퍼지면 이들도 파산 가능성이 높았다는 생각에서 한국 지원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IMF는 한국의 달러를 지원하였고 한국은 4년 만에 다 갚게 되었죠. 한국은 빌린 돈을 갚았지만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되며 대우자동차는 GM으로 넘어갔고 삼성그룹의 굴삭기가 볼보에 화학부문은 듀퐁에 석유화학 부분은 아모코에 넘어가게 되었죠. 이런 큰 기업 외에도 두산음료는 코카콜라에 오비맥주는 인터브루에 넘어가는 등 쓸만한 한국 기업이 외국 자금에 넘어가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동남아와 한국을 성공적으로 공략하여 엄청난 자금력을 확보한 헤지펀드사들은 홍콩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엄청난 공매도를 쏟아붓는 식으로 방법을 바꾸어 홍콩과 2차전이 시작되었죠. 홍콩의 항생지수는 3만 포인트에서 1년 만에 6,600포인트로 급락하며 헤지펀드사들의 성공으로 기우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콩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홍콩은 외화 보유금을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에 투입해서 헤지펀드사들이 매도한 주식과 선물 물량을 모두 받아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사들은 다시 공격 목표를 홍콩 증시에서 홍콩 달러화로 바꾸고 달러화 투매를 하면서 공세를 재개했지만 홍콩도 투매되는 달러화를 모두 사들이며 홍콩 달러화와 미국 달러화의 환율 7.7대1로 유지시키게 되었죠. 이후 홍콩을 변동한 율제로 변경시키지 못한 헤지펀드사들은 홍콩과의 2차전에서 공격 한 달 만에 7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7조를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동남아를 공격하여 얻었던 수익까지도 그대로 토해내며 물러나게 되었죠. 한편 홍콩 역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서 1,4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를 피해를 보며 동남아 외환위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